네, 안녕하세요. 언론아싸 43회입니다. 네, 저희가 언론아싸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1년 된 줄도 모르고 지난해 8월 저희가 3일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1년 우리 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저희 시즌 1할 때 8회 맞아요. 네, 8회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8회 하고 이게 윤석열 끝나지가 않아. 아니 왜 이렇게 저희가 1년이 넘었냐면 윤석열 정권의 이제 언론 장악에 맞서서 저희가 이 현실을 알려내자 실태를 알려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무 탄압을 계속하니까 저희가 언론 알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진짜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 사이에 YTN이 불법 매각이 되고 TBS가 지금 사실 폐국 위기까지 몰리고 그 사이에 KBS를 장악이 되고 지금 또 MBC를 장악하겠다고 또 이러고 있는데 네, 언론알사는 우리 계속 싸울 거죠? 위원장님들. 네? 싸워야죠. 네. 네. 싸웁니다. 네. 자, 일주일간 큼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저 주말 동안에 언론인들, 정치인들 대거 통신조회 검찰이 했다 해서 처음에는 막 3,000명이다 하다가 지금은 뭐 조회 대상이 10만 명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회되신 분. 10만 명이요? 네, 10만 명 얘기도 나왔어요. 조회. 전 문자가 안 오던데 지난주 후반에 이제 막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한테는 안 와서 저는 역시 나는 피렘이구나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저녁에 받았어요. 사건 번호가 달라. 문자로만 오는 거. 문자로만 오는 거죠. 네, 일요일 저녁에 받았고 그런데 보니까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받으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한석 씨 부장님 언제 받으셨어요, 문자를? 저는 8월 2일 날요. 2일 날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8월 4일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사건 번호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는 검찰이 이렇게 무더기로 통신조회에 모르게 막 하던 게 계속 문제였잖아요. 이게 무차별적인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이거 관련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해서 그 개정된 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후 통보를 해주게 돼 있대요. 예. 근데 통신자료 조회 시점이 1월 5일인가 그렇던데 8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통보해주면 원래는 이게 무슨 30일 소용이래요? 이내에 통보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나 이러면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2차례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차례를 6개월 이내에 2번 연장할 수 있고 또 사건이 아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거 때는 안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건 그냥 기한 없이 검찰이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고 통보를 안 해도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검찰한테는 재량권을 주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어떤 것도 주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조회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보면 뭐 미디어스 기자, 뭐 미디어 오늘 기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통신 조회를 하면 그들과 통화한 사람들도 그러면 불안하죠.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랑 통화해서 뭔가 중요한 제보를 해야 되는데 이 기자랑 통화하면 내 통신 기록이 나중에 또 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제보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정치인, 현직 정치인, 그다음에 현직 기자들, 언론인, 그다음에 언론학자, 그리고 저희 민원연도 민원연의 뭐 대표나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지금 다 대상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단체도 기자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니까 광범위하게 지금 대상일 것 같은데 지금 수집들을 하고 있어요. 뉴스타파에서도 수집을 하고 있고 참여연대 등 단체에서도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반 시민도 지금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가 지금 왜 이렇게 확산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김만배 신앙님 그거 관련해서 그거랑 고한숙 지부장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아마 뉴스타파 기자들을 털면서 뉴스타파 기자들과 좀 전화 통화한 사람들을 다 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털리고 해서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민사무처장님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 설명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투쟁을 열심히 안 했다고? 통신 기록이 조회가 된 게 왜 누구 때문에 그 이유도 된 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냥 뭐 됐다는 사실만 오는 것이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도 김재경 간사는 됐대요. 통신기록 조회했다 그러고 통보를 받았고 또 조합에 우리
이제 조합 간사 분도 또 조회가 되고 그분은 직접 뭐 그래요? 취재하고 이런 분도 아닌데 그 또 조회가 됐다 시점에서 하고. 예. 저희도 지금 파악이 되기로는 전전임 본부장 이건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2017년도에 저희 회사의 직능 단체장을 하셨던 선배가 있는데 그분은 또 연락을 그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건지. 그러니까 저희도 뭐 PD 수첩 PD, 보도 기자, 뭐 작가, 경영진 중에도 또 있고 계열사 뭐 사장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거의 전방위적으로 털리니까 이게 1월 1일 이후에 조회한 거는 이제 의무화돼 있어서 사후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지난해 그 이전에 통신 조회된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통신사에 그 조회 요청을 하면 알려줍니다. 통신사에서.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겠어요. 통신 사찰 아닙니까? 이거 사찰 느낌이에요. 근데 사찰이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뭐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갖고 뉴스타파가 여러 언론사들과 또 민주당과 다 음모를 꾸며서 선거를 방해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황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는 해당되는 사람의 모든 기록을 털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잠재적 범죄자라면. 아니 그리고 이게 영장이 있어야 보는 네. 건데 네. 법원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영장을 내주면 어떡해요. 이건 아니, 영장이 이거는 아니라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영장 없이 이렇게 볼 수 이건 있다고요? 영장 없이 볼 수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화 내역이 통화 아니라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전화번호에 주인이 이름이 누구냐, 뭐가 누구냐. 되고 네. 예. 그러니까 통화한 주민번호가 사람이 뭐가 되고 누구냐. 주소가 뭐가 이거예요. 되냐. 네. 예. 아.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는 신원 확인 건데, 차원에서 이렇게 근데 딱. 이것도 법원의 영장 집행하에 돼야 된다라는 게 인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네. 그렇군요. TBS 오늘도 뉴스가 계속 뜨고 있어요. TBS요, 지부장님? 네, 지금 TBS 같은 TBS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9월 7일 경에는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집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A4 용지가 없어가지고 라디오 대본을 못 뽑는 상황인 거예요. 그 뭐 핸드폰 컴퓨터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져오세요? 지난번에 직원들. 집회 때 네. 제가 그걸 프린트하려고 라디오 하필이면 노조 사무실에 이제 네. 종이가 없고 네. 토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동료한테 이거 좀 뽑아줘 그랬는데 A4 용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출연 기관 지원은 없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는 임금체불 형사처벌로 받을 수 있는 되게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 직원한테 해고 통보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알렸어요. 니들이 최소한의 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폐업하고 직원들을 다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내일 그걸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힌다고 합니다. 의성도 직무 대표가요? 네. 근데 지금 뭐 언론의 또 보도에 보면 TBS를 또 인수하겠다라는 것도 생겼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TBS가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안정적 지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통위가 제어권을 내준 거고 또 하나는 서울시 지원이 만약에 없다면 TBS가 주파수를 가지려면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서울시 지원 없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할 기업들이 좀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단체 협약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어요.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했는데 1, 2차 때 다 노사 간의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3차 결렬이 예상이 돼요. 12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일단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198명이 총 투표를 해서 저희가 84%의 찬성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해고 통보를 하면 이제 저희는 파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되게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진짜 얘기만 들어도 어지러지하네요. 그러니까. KBS도 이제 좀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KBS도 네. 단협하고 있어요. 단체 협약 교섭이 이제 저희들이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바로 이제 노동위원회로 가는데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일하고 잠시만 저희 에어컨 좀 봐주세요. 여기 너무 조명 때문에 더워서요.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안 보셔. 되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에어컨이 너무 더워서. 네. 네. 9일하고 지금 16일 날 이제 조정 기일이 잡혀 있고, 근데 단체 협약이라는 것이 노사 간에 약속을 해서 임금, 복리, 후생, 뭐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노사의 합의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방송사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 다 마찬가지지만 공정방송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방송 파트에 제작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방송에 대해서 책임자들의 의견을 묻고 따지는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도 있고, 그리고 주요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 그리고 본부장에 대한 중간평가 투표 이런 것들이 이제 단협으로서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KBS 경영진은 못하겠다. 특히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나 임명동의제나 이런 부분은 아예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측의 입맛에 맞는 안건만 다루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단체 협약 결렬이 된 것도 공정방송 파트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렬이 됐고 지금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사이에 권일주라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님 열렬히 지지 응원 보냅니다. 든든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이분 가족이신가요? 네. 사랑 많이 하십시오. 네. 약간 비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많이 하시라고. 사랑합니다. 네. 아, 진심이시구나. 아니 네. 그분이 오히려 비꼬다. 네. 아 이분이 비꼰 네. 거다. 아 이분이. 네. 그러면 이제. 네, 저희들도 뭐 가게 되는데 뭐 사측도 워낙 공정방송 부분에 대한 이견이 이제 많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간다라고 해서 뭐 조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네. 저희들도 아마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예상하세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뭐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찬성률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만큼 절박하기 네. 때문이죠. 저희들도 그냥 뭐 단순히 좀 표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노동조합이 지금 단체 창구 단일화에 들어와 있는 노동조합이 3군데인데 이제 노동조합원 전체 조합원의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그럼 한 1,500 정도 되는데 저가 4월 달에 출범할 때, 그러니까 그 본부장 선거 나왔을 때 저희 집행부가 저희 조합원만 해서 득표를 했던 게 1,500이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높은 좀 높았죠. 지지율이었잖아요. 그래서 투표율도 높고. 어쨌거나 지금 방민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내에 있는 조합원 한 30-40명 되는 노동조합 빼고는 다들 방민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방민을 싸워야 한다. 오늘도 좀 여담이지만은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도 아니신 분께서 저희 노동조합에 와서 방민 사장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자기 조합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조합에 먼저 좀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조합에 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뭐지? 이 당황스러우면서도 그게 언론노조 KBS 본부의 투표에서 과반 이게 아니라 전체 노동조합의 과반이 돼야 찬성해야 파업을 한다. 예. 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창구 단일화에 들어와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지금 노조 4개죠. 그 4개인데 지금 창구 단일화에 들어와 있는 조합은 3개거든요. 네. 근데 저기 조합원도 아니면서 와서 항의했다라는 거 들으니까요. 저희 시민들이 막 민원연에 예를 들면 언론장악처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동관, 김홍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 회원이신가요? 이러면 아니라고 그때 마음하고 똑같네요. 네. 자, MB. 근데 저 궁금한 게 비영리법인
비영리에 뭐 TBS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면 네. 그럼 그냥 서울시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서울시는 돈을 도저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런 공적인 기관이 비영리적, 그러니까 TBS에 지원은 안 하고 네. 다른 민간에 비영리로 이거를 운영하게, 하라고 네. 넘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말이 안 되죠.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민영화예요, 사실. 비영리가 하든 네. 영리가 네. 하든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게 이제 공적구조인 건데 이거를 매각을 해서 비영리 재단을 매각하든 영리 기업에다 하든 뭐겠습니까? 네. 결국은 민영화하겠다, 손 털겠다 이 얘기여서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두고두고 아마 그러니까요. 한평생 이 네. 책임 못 면하고 따라다닐 건데 본인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는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지 않겠다는 너무 무능한 거잖아요. 것 같아요. 오세훈 무능, 서울시장 무책임. 절대 대권 못 갑니다. 왜냐면 회피형이에요. 돌파형이 아닙니다. 이분한테 맡기면 안 돼요. 나랑. 송지현 지부장 선언. 오세훈은 절대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 네, 오늘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쇼츠 영상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민원연에서 활동가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지금 MBC 장악과 그 방송 영상?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쇼츠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목소리가 압권입니다. 이 성우 목소리. 그래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할 건데, 네, 영상을 지금 틀어주실 거죠? 네. 정권 시절 언론장악 부역자 김재철 MBC 사장의 행동대장 이진숙이 누구예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저 목소리 누굴까요? AI예요? AI 아니에요? 사람일까요? AI일까요? AI. 근데 목소리가 꼭 저런 성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재철 MBC 사장은 근데 무슨 엑스파일 이런 데 나오는 목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울분에 찬 있지 않아요? 네. 성우 목소리가? 너무 잘 만들었다. 내전, 고급 귀금속 가게, 백화점, 액세서리 등에 수천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 부산, 대구, 경남, 창원, 전국 특급 호텔 30여 곳에서 저보다 더 무슨 관련이 있어 격분하셨더라고요. 보이냐? 당시 MBC 홍보국장 이진숙은 뭐라고 해명했냐고. 노조가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 아니, 내역을 그래서 AI 정보 예요, 사람이요? 유출, 저거요? 유출자 추적해서 AI? 책임 네, 묻겠다. 정답은 MBC 본사 AI 임원 시절 특급 아주 감정이 소울이 충만하시네. 네. 오마카세 식사는 수백만 원, 법인카드를 돈 5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 정말요? 닭발 먹고 오리발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TV가 받는 거죠. 이거. 네, 오마이TV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마이TV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마이TV가 저희랑 공동 네. 기획과 그러니까요. 제작을 하고 네. 있어서 네, 오마이TV에 후원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MBC 또 지난번에 KBS에 막 200명 넘게 KBS 조합원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네네. 네. 저항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MBC에서 또 다 모이셨다고요. 네, 저희가 2017년 12월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귀한 다음에 그때부터 한 7년간은 이렇게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조합원 집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조합원 점심 먹기 전에 좀 잠깐이라도 모여서 좀 우리 요구를 하자라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조합원들이 와주셔갖고 네. 좀 많이 힘을 받았고,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8월 13일부터 이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적폐 이사진들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걸 앞두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항의를 했고, 이렇게 좀 저 MBC죠, 글씨. MBC 글자를 써서 이제 조합원들이 안을 채워갖고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이게 점심시간 조금 넘어간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조합원들이 저 글자를 만들어주고 저희 식사하러 따라해도 가셨죠. 네? 따라해도 돼요? 팝. 뭐 좋죠.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이걸 이제 외부에 MBC 상황을 잘 알려보려고 여러 가지 그냥 아이디어를 하다가 네. 요걸 하나 요런 그림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예. 와인님이 말했어. Y님. YTN. 왜 얘기 안 하시고 있으세요? 순서 왜 또 건너뛰는 왜 거예요? 건너왔어 Y 뛰었네. 아까 제가 거기서 건너뛰었어요, K로 제가. 넘어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Y를 처음에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니면 어디 황당하네. 본인이 안 저 물어봐도. 37초. 죄송해요. 제가 아니 안 YTN은 별 큰 일은 없어요. 네. 국정조사 준비하고 있고 원래 8일날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문진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거기에 먼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사실 국정조사 너무 기대되는 게 노종면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활약을 지금 하고 계신지 이사청문회에서 그죠. 예. 그분이 예. YTN 국정조사에서도 지금 몇 배로 활약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뭐 자료들도 있고 해서요. 네. 국정조사하면 뭐 나올 겁니다. 여러 네. 가지 것들이. 국회에서 YTN 불법 매각의 진실을 네. 밝힐 거라 기대됩니다. 네. 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화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윤혜입니다. 저는 오늘의 초대 손님이 무척 기대됩니다. 아하. 이분한테 대기실에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제 질문 수준이 아시겠지만 아주 낮아요.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봐서 막 찾아보시더라고. 법안을. 월급은 누구한테 받으시죠? 저는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자 또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 현직 방문진 이사 박선아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교수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교수님이. 아 그래요? 네.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들 다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소개를 해야겠죠? 네네. 네, 자, 예, MBC부터 해주시죠. 언론노조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선 제가 첫 번째 이게 궁금한데 방문진 이사님들의 역할이 그냥 MBC 사장 뽑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1년 주 이사님 앞에서 아니 역할이 궁금해요. 방문진 네. 이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시민들 업무, 잘 모를 거예요. 업무. 아, 네.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설립 목적에 따라서 이사회는 활동을 하는데 네. 설립 목적이 네. 이제 그 방송문화를 진흥하고 그리고 이제 MBC 바로 문화방송의 어떤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출근도 매일 하시고? 상임이사는 한 분이고요. 9인의 이사 중에 상임이사 한 사람 그리고 8인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저는 비상임입니다. 네.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은 매일 출근을 하시고 나머지 네. 이사님들은 안건이 있을 때 회의하러 오시고 또 다른 이제 뭐 소위든지 뭐 이런 맞습니다. 활동들을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진숙이 쏘아 올린 적폐 이사들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부터 청문회, 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결의에서 탄핵까지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간단하게 M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하여튼 이진숙 청문회 보면서 거의 사흘 동안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관 후보자급을 사흘 동안 청문회 한 거는 네. 그만큼 정말 파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니까 그 사흘간의 청문회를 하고 결국에 이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그냥 바로 임명했죠. 7월 31일. 7월 31일 날 임명을 했는데 임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있다가 이진숙 씨가 방통위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전에 임명장을 용산에서 받고 과천으로 이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명했다는 기사와 동시에 방통위 앞에서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급한 거죠. 그러더니 그날 바로 저녁 오후 5시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를 임명을 강행해버리죠. 그러니까 네.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80여 명이 넘는 이사들을 심사하는데 그 심사도 회의가 한 1시간 반? 그 정도의 80여 명을 심사해서 그냥 뚝딱 결론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불법행위를 한 거죠. 2인의 위법적인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강행하니까 국회에서는 이진숙을 탄핵했고 네. 탄핵을 하기 전에 사퇴할까 말까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 버텨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 네. 자, 그럼 박선아 이사님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을 먹겠다는 어떤 무도한 집착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벌인 그래서 우리 사회를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뭐 위법, 위헌, 초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우리 박선아 이사님께서 소송 중 또 어떤 걸 뭐 소송을 직접 하셨잖아요. 내셨죠. 직접 내셨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2021년 8월 13일에 이사로 선임되어서 9인의 이사들과 함께 2024년 8월 12일에 네, 다음 주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가 이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방송 체제에서 6인의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6인을. 예, 방통위 구조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날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날 벌였던 그들의 어떤 선임 행위 자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제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이 위법적 상태에 대해서 현직 이사인 저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과연 무도한 행정 권력,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받게 할 장치가 하나도 없겠다. 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법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한 남용, 행정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월요일 8월 5일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저희가 첫 신문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문기일이 뭐예요? 신문기일인데 신문기일은 변론기일, 재판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당사자들이 네. 법원에 가서 네. 그 판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서면으로 소장이라든가 신청서를 미리 내잖아요. 그랬을 때 판사님께서 직접 당사자와 대리인을 불러서 이제 보면서 어떤 점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청구의 요지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묻고 네. 하는 그런 직접 만나는 판사님을 대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뭐 편안하게 좀 얘기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2003년부터 변호사 했었고 했는데 저 본안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너무 기쁜.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면 네. 가서 직접 본인이 진술할 이제 수 변론을 있는 네.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권태선 이사장님, 김기중 이사님 사건, 그리고 저희 방문진에서 얘기했던 사건들에서 이제 많이 참여는 했지만 직접 진술할 기회는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번에 신문길에 가서 직접 진술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네, 밤새서 판사님께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신나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죠. 이렇게 빨리 불러주시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저희가 만약에 결정을 받게 되면,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13일부터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될 그분들의 어떤 무도한 그 과정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계속 연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들이 뽑힐 때까지? 이제 법률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방문지법 그 6조 2항에 보면은 후임이사가 그 선임될 때까지 그 후임이사는 당연히 적법한 후임이사입니다. 적법한 후임이사들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를 계속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러한데요. 왜냐하면은 업무가 마비되면은 사실은 공익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된 법률에는 그러한 조항이 다 있고 저희 방문진법에도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진숙 씨 긴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님이야. 너무 쉽고도 똑 그죠? 네, 뭔가 좀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정지가 되면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지금 이진숙 씨는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네. 그럼 1인 방통위 체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의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새로 뭐 이사진을 다시 그러면 정당하게 심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기존의 이사진의 임기가 연장이 되는 거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이진숙 씨가 그냥 사퇴하고 다시 방통위원장 뽑아서 2인 체제라도 만들고, 근데 이제 집행정지에서 2인 체제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뭐 2인 체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예 정상화 이후에 해야 되는지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하여튼 법원이 아주 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네, 지금 네. 시청자 YSJ님이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나요? 요런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네, 저희 이제 가처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안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만약에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면 또 다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무효로 취소 또는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은 본안 소송인데 이번에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신문기일이 좀 빨리 잡혀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그 결과도 그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결과가 12일까지 나올지 아니면 13일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처분 사건 진행을 해보면 이제 첫 기일에 이제 성명이라고 해서 이제 판사님께서 심증을 형성해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추가 보강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끔 많이 준비를 해서 저희 변호사님께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담으셔가지고 저희가 재판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는 미션 클리어입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재빠르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의결이 됐는데 그 과정들이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단 2명이 투표를 계속했다는 이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박선아 이사님은 3년 전에 인터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면접하셨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 방통위로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면접에 임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대면 면접은 아니었고 이제 회의실에 이제 지원자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하고 각 그 방통위원님들 5분은 본인의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면접을 했었고요. 굉장히 밀도 있는 질문들을 하셨고 저한테는 사실은 최근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기억을 좀 더듬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방송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방송, 그러니까 법만 하던 사람이 방송 관련된 이사를 하려고 하냐고 물으셨고, 그런데 이제 법률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 있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경영과 법률에 있어서의 전문적성이 있는 사람들도 이사로 들어가게끔 하는, 왜냐하면 다양한 구성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법률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사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문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다양성의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당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추천한 것으로 이제 썼으니까 정말 스스로 추천한 게 맞느냐, 어떤 큰 정치 권력으로부터 추천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밀도 있게 한 20분 이상 5분 모두가 저에게 질문했었고, 그게 아마 녹화 기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이루어졌던 이 절차하고는 많이 비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그랬고, 이상인 전 직무대행도 그랬고, 기존의 선례대로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거든요. 2018년, 2021년 절차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근데 2021년에는 면접도 실시했고, 실제 후보자를 선정하는 회의랑 의결하는 회의랑 며칠의 차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자 선정하는 거랑 심의 의결하는 거랑 그 1시간 반 회의에 다 돼버린 거예요. 면접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2021년을 보면은요, 방문진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8월 9일 하루 종일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선임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 또 KBS 이사 같은 경우는 면접 심사를 이틀에 걸쳐서, 아마 지원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서 하고, 또 그 이사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5일 뒤에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하거든요. 이번처럼 하루에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그것도 아까 이제 80여 명이라 그랬는데 지원자가 85명이고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 2사람 빼면 83명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데, 이게 1시간 반 만에 AI도 기계도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 1시간 반도 전체 회의가 뭐 2시간 또 막 이러는데, 국회 회의록 정확히 보면 5시에 시작해서 6시 45분에 끝났다라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안건도 그 중간에 정회가 10분 있어요. 그럼 1시간 35분이 총 회의 시간이고, 안건이 그 전에 뭐 부위원장 호선하고, 그 다음에 이진숙에 대해서 기피 신청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판단도 했어야 되고, 후보자 선정하고, 심의 의결은 4번째 안건인데, 그럼 4번째 안건은 한 1시간 정도 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럼 1시간여 만에 83명을 심사한다? 이게
그러니까 1분 한 40초당 한 사람씩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3명이 거기 간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면접도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서류 심사로만 갖고 했다는 거. 서류 심사로 한 사람당 최대한 해봐도 40초인데 그 사람이 이력서도 못 읽어요. 40초 동안. 자, 그러면 이번에 박문진 이사를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소송을 거셨던 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번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사 지원자 탈락자 중에 3분이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서류 심사 탈락자?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뭐 서류 심사고 최종 면접이 심사.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서류 낸 사람 전체 다 심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심사도 뭐 서로 논의도 안 했대요. 방통위 사무처장이 국회에 가갖고 그냥 투표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2명이서 그 박문진은 31명이거든요. 후보자가 31명의 투표용지를 놓고 9명을 찍어서 일치 하나를 계속 대조하면서 어머나. 일치할 때까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7, 8번을. 아, 뭐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확률적으로 31명의 투표 중에 9명을 A, B가 골랐는데 그 중에 6명이 일치할 확률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끝도 아니고 6명에서 이제 3명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9명이니까. 네. 근데 3명을 더 뽑으려고 했더니 또 투표를 했는데 일치가 안 돼서 그 다음에 하기로 했대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으며. 그래서 이제 이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2인 체제에 위법한 방통위에서 공정하게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도 않고 자기가 면접을 통해서 자신이 박문진 이사가 돼서 어떤 걸 펼치겠다는 것을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투명하게 경쟁할 권리 이런 걸 침해한다라고 해서 네. 집행정지 신청을 한 네, 거죠. 세 가지 요지가 신청한 요지가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평등권을 박탈당했다, 그다음에 이사 임명 기대권이 훼손됐다. 이래서 가처분을 요 세 분이 신청을 했고 역시 8월 9일 날 행정법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문도 신문? 네.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2가지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 거예요. 그 탈락자 3분이 한 것과 기존의 박문진 이사님, 박선환 이사님 포함한 3분이 한 집행정지 신청 2개가 동일한 날에 각각 신문기를 대상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사안은 똑같은데 이제 그걸 소송의 네. 주체가 다른 거죠. 네, 네.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은 예.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원천 무효 줄 소송인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박문진 이사 지원자 3명과 현 이사 3분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5인 합의체 기구 취지 훼손이 되고 법적 정당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다라고 했는데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판결하는 법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제 그 소송의 대상이 그러니까 선임 처분, 네, 위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위법함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이제 법원에서 따지실 텐데 우선 이제 그 방통위의 현 구조가 이제 2인 체제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작년부터 지금 계속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2008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요? 방송위원회 체제였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을 하면서 2008년 당시에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제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당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당시에 그 법안 과정에서 있었던 뭐 심사 보고서라든가 여야 합의 를 이뤘던 내용들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많은 부처들 뭐 장관이 있는 독임제 행정기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들, 그것이 바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렸던 이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 바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은 바로 그 내용적
위법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 6월 28일에 김홍일 전 위원장이 선임 계획안을 그날도 기습적으로 그렇죠. 의결하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상인 네. 전 직무대행이 1인 체제에서 저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 했고 예, 밀실에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2018년, 2021년에 있었던 그 절차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채용 비리 관련된 것이 뭐 사기업 공공조직 불문하고 몸살을 앓았던 그 기간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공공기관에 정말 계약직 직원 뽑을 때도 채용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어서 정말 투명하게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고위공직자의 어떤 관련된 이것이 정말 민간 기업이라든가 작은 공공기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상인 그 이제 직무대행이 있는 동안 하나도 그죠 노출이 된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진숙 그 이제 직무정진된 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는 그날. 바로 오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차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절차 형해라는 말을 쓰는데 과연 이분들은 절차를 과연 지켰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과연 절차를 찾을 수가 없다. 제가 좀 수준 낮은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검사들의 합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위법이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냐 이게 위법하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공공기관을 처벌한다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사들도 접근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절차고 내규고 그동안 지켰던 규범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걸 안 지켰을 때 처벌을 누군가 받았던지 아니면 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달랐던 그 결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 싸움의 쟁점이 판사들이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들었을 때 다 잘못됐지. 근데 이걸 잘못된 걸 모르고 윤석열이 이렇게 했겠어요? 뭔가 이거는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법 기술자들의 꼼수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죄책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권한의 남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직권 남용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직권 남용적 요소가 별 없다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향후 앞으로 뭐 합의제 행정기관이든 이런 거 자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심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기존 판례들 보면 그러니까 심사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당하게 제대로 심사됐는지 그러니까 말이 그냥 심사지 그냥 자기들끼리 누구 짜고 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기존 판례들이 있고 또 어떤 판례는 합의제 행정기관에서의 서로의 충분한 논의 이게 필요하다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뭐 용기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이 정권이 몰아치니까 거의 막 아무런 절차 지키지 않고 몰아치는데 법원이 이걸 또 이제 MBC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정말 법 논리대로 상식적으로만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합의제 행정기관은 위원이 최소 3인이어야 돼요. 3인이 아니면 합의제라는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지금 방통위는 독임제나 마찬가지예요. 장관 있고 부위원장 차관 있고 하는 이런 독임제 기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설립 취지 자체를 완전 무색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번 MBC 가처분에서도 분명히 나올 텐데 이게 YTN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요. 지금 현재 YTN 매각 취소 본안 소송이 이제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쟁점이 2인 체제 위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야 됩니다. 이런 저번에 YTN 판결도 뭔가 결국 기각이었나? 하여튼 그랬지만 거기서도 기각의 이유로 3인이 있었다는 거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인 체제에서 2인이 결정한 그러니까 김현 의원
김현미가 있을 때 얘기 아니었나? 아니 그거는 이제 네. 저희 그게 이제 수신료 네, 네. 관련해서 수신료 문제였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헌재 판결, 수신료 헌재 판결문에 이제 맞아요. 그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앞서는 이제 권태선 그 이사장이나 김기중 이사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보고를 그래서 거기서 계속 했었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2인 체제가 갖고 있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위법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결정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번 이사 선임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이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짚고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 뭐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너희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절차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더냐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기피 신청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기피 신청을 내면서 과연 2인이냐 3인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기피 신청을 내면 기피의 대상이 된 방통위원은 그 기피 결정에 대해서 이제 제척이 네, 제척이 당연히 제척해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인 체제에서는 한 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을 못하는 네.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뭐 논리적 산수적 기결인데 결국 3인 이상을 요구한다라는 네. 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럼 법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판사님께서 좀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 하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은 상급 법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피 신청권을 행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예, 그런 내용들도 이제 순환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제가 기피 신청을 했더니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짧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남용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기피 들었습니다. 신청이 네. 남용이어서 남용이 아니라 기피 신청을 자기가 제척되면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그냥 다 남용이다 해버리면서 아예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네, 저 풀듣는 고양이님이 네. 학교에서도 회의나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기본 3인 이상의 홀수 인원 구성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아이들도 아는 상식조차 네, 지키지 않는 집단이다. 네. 의견 주셨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40초를 하든 4초를 하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방문진 이사들로 선임이 되었는지, 어떤 황당한 인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온줄, 이게 세 번째 주제네요. 폐기물 수준의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선임된 MBC 방문진 그리고 KBS 이사님들 누군지 잘 모르니까 네. 지금 현재 이사를 맡고 계신 박선아 이사님께서 약간 이분들을 보면 자괴감이 느껴지시나요? 갑자기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대신 오는 사람들의 그쵸. 수준이 완전 바닥이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쌓아왔던, 내가 했던 모든 3년 동안에 그게 내 자리가 이런 맞죠. 자리였나? 약간 예. 자괴감 들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 솔직히 드셨나요? 이 후보들을, 선임된 사람들을 보고? 네, 사실은 이제 선임되는 구조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기울였지, 뭐 면면에 대해서까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뭐 보도를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사가 되면은 과연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걸어왔던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직접이게 잘 네. 표현해주세요. 정말 너무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네. 저는 네. 이분들 보면서 사실 공영방송 주인이 국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언론을 전문을 하는 시민 언론단체에서 이분들 보면서 아니 우리가 주인인 방송의 주요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분들이 이런 수준밖에, 사실 막 비리, 그다음에 혐오, 뭐 그다음에 구구, 막 이런 차별로 가득 찬 분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정말 그 문제가 됐던 법카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 방심위 내부 조사에서도 방송, 예. 그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 그리고 방심위에서 표적 시비했던 사람이 일로 와서 공영방송 이사를 하겠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하고 구체적으로 있냐. 말씀해 주신 이무영 이분은 이해충돌이라는데 어떤 부분 네, 때문에 지금 아마 이해충돌이죠? 관련한 자료들 이제 보실 그 혹시 텐데. 언론들에서 PT했던 거 네. 한번 예.
지금 MBC MBC부터 말씀을 방문진 드릴게요. 이사들의 그거는 아마 여기서부터 M님이 만약에 해주실 거예요. 네. 설명드리면 이우용이란 저 사람은 2011년 김재철 사장 시절에 라디오 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폐 시절에 되게 유명한 사례로 드는 것이 김미아 씨 퇴출. 뭐 시사평론가 지금 김종배 시선 집중하시는 그 김종배 씨가 그때는 손석희 시선 집중에 고정 패널로 가는 패널이었어요. 근데 패널도 회사가 잡아서 내쳤고 당시 김어준 씨가 MBC에서 색다른 상담소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 폐지시키고 저런 것들이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좌파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 다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앞장서 시행했던. 하나 넘겨주시면 저 윤길용이라는 사람은 이제 PD수첩 담당했던 그 시사교양 국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번 주인가에 최승호 PD MBC PD수첩에서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PD 최승호, 한학수, 뭐 이후환 이런 PD들을 다 퇴출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저 토론회에 가서는 윤길용이라는 사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홍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홍위병은 너무 약하고 크메르루주에 가깝다. 크메르루주가 캄보디아의 이 극단적인 무장단체인데 한 150만, 200만을 학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뇌구조에 MBC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민주노총 언론 노조인데 그 사람들을 크메르루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이게 그런 사람이 와서 만약에 MBC를 관리 감독한다고 하면 도대체 MBC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좀 의심스럽고 악마하고 이번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는 그 다음에 보시면 임무영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공안검사가 둘이 들어와요. 방송문화진흥에 왜 공안검사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앞에 얘기했던 허익범이라는 예전 드루킹 특검했던 사람, 그 다음에 임무영, 저 사람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검찰을 그만두고 극우 정광훈 목사, 그 집회에 나가갖고,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 검찰을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정말 약간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번 기회에 이제 페북이 다 털렸는데, 페북에 쓴 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장애인 지하철에서 이제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인어공주라고 비아냥을 거리고 또 흑인도 흑인 여성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인어공주의 그 인어를 흑인 여성을 쓰니까 그걸 갖고 또 비하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참하네. 뭐 중국 위성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게 했을 때 전라도 지역에 뭐 주석궁이 표시가 돼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지역 비하하고 중국 위성 파이팅 막 이런 식으로 호남 지역 비하하고 그러니까 온갖 극우 소수자 비하 혐오 이런 인식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을 MBC 관리 감독이랑 되게 친한 모양이죠. 저기가 이진숙 씨의 최근 법률 대리인이었죠. 그리고 이진숙 씨를 누님이라고. 네, 우리 누님. 저 페북에 보면 우리 누님이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 이진숙 씨보다 어린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끼리끼리네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을 그런 방통위원장이 자기가 심사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했을 때 자기 변호사를 지금 임명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공정한 심사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임무영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로도 악명이 높았다고. 뭐야? 스폰서? 그때가 이제 최승호 PD가 PD수첩에서 고발했던 이제 검사들이 이제 건설업자로부터 온갖 스폰서를 받으면서 룸살롱에서 접대받고 막 이런 것들 다 폭로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부산에서 접대받았던 검사로 임무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뭐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건설업자의 책에 나온 진술들이 너무 구체적. 근데 왜 처벌을 안 받았지? 검사들은 진짜 판사들 처벌 안 받는 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류의 인사들로 방문진 6명이 다 채워진 거예요. 자기가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리고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방송문화진흥의 6명 중에서 3명은 놔두고 3명만 지금 교체를 한 거거든요. 기존 이게 산수가 복잡한데 얘네가 9명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9명을 다 교체를 안 하고 6명만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명은 그냥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후임이 올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데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 이사님과 김기중 이사 요 3사람은 교체를 한 거예요. 가장 비판적이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약간 법률가여서
그랬던 건지 이유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네. 이제 속기록과 회의록을 통해서 본인들이 했던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어제 현장 검증을 이제 과방위원회 국회에서 가셨을 갔을 때. 때도 네. 이제 제출 거부했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그래서 뭐 법률에 규정이 없고 네.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자의적으로 그냥 단순히 본인들의 그냥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요. 했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이사도 KBS 도 또 못지 과감히. 않습니다. 면면을 보면 저희는 근데 참 MBC 보면은 그래도 KBS 이사가 되신 분들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MBC에 뭐 비빌 수 있을 수준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못지 진짜 않아요. 그 서기석 현 이사장이죠. 근데 이분은 헌법재판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지금도 뭐 이사장이시고 그래서 법 해석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민체제 출범하는데 1등 공신이어서 그래요? 네, 기술자인 거죠, 기술자. 사실 박민 사장이 들어올 때 이사들끼리 26대 KBS 사장을 이렇게 뽑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게 있는데 그 합의했던 거를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형해화시키면서 회의를 그냥 마음대로 휴회했던 회의를 뭐 종료시키고 뭐 그 다음에 원래 결선 투표에서 2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네. 한 명이 사퇴를 하니까는 그냥 한 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박민 체제가 출범하는데 뭐 개국 공신 같은 분이시고요. 박민을 근데- 탄생시킨. 예, 근데 이분이 다시 되셨어요. 이번에 다시 되셨고 그리고 이제 권순범 이사 이분 또 12기 이사회 이사하셨는데 이번 13기 이사에 다시 선임이 되셨는데 좀 이례적인 게 보통 서기석 이사라든지 박문진도 마찬가지지만 보궐이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다음에 한 번 더 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권순범 이사 같은 경우에는 12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이사인데 임기를 또 3년 꽉 더 채우고 또 다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봤을 때 저희들 추측으로는 저분 역시 박민 체제가 출범할 때 공신이셨고 그리고 최근에 KBS 내부적으로 조직 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직 개편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많은데 저분이 적극적으로 이사회에서 박민 체제 조직 개편을 찬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장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허엽 이분은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신데 MB 시절에 MB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 칼럼이라든지 기사를 쓰셨고 심지어 이제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학의 좌파를 청소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칼럼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셨던 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관제라고 볼 수 있는 우익 성향의 언론 단체에서 가짜 뉴스 퇴출 운동을 또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네. 많아요. 공원연유의 그런 비슷한 예, 극우 언론 단체들 그런 출신들이 지금 대거 맞습니다. 들어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꼽는 원픽이 있으십니다. 황성욱. 방심위원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셨는데 MBC 맨날 표적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근혜 그 탄핵 심판하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이기도 하셨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자진 탈당을 하시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내팽개치신 분이에요. 그만큼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찐박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찐박이신 분이고 심지어 2020년에는 미래한국당이 무슨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갖고 예, 이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까지 이제 신청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KBS 이사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당적을 보유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이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3년이 지나니까는 KBS 이사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분은 뭐 그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편파 심의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법카 사용이라든지 출퇴근 근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성실한 분이셨죠. 뭐 이런 분들이 계셨고 또 한 분이 이제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 최악이에요. 저분은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 위원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회에서 꾸려진 언론 특위 위원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의 어떤 언론 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스피커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저희 KBS 이사로 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문진 이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영주라고 거기도 공안검사 출신이었는데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그 고영주 이사장 때 이제 박문진 이사셨죠. 국민의힘 쪽의 여권 추천 이사였죠. 네. KBS 차원에서는 이 박문진 이사들에 대한 뭐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되는 KBS 이사? 네, KBS 이사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그런데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KBS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자마자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하고 이제 다투게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게 임명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적법성 여부와 추천 과정에서의 적법성이나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은 또 다른 문제라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저희들도 뭐 소송의 주체는 이제 탈락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기는 좀 박문진 이사나 아니면 박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분들이 가처분해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KBS 이사를 지원한 분들이나 KBS 이사였던 분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면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가 그 주장하고 있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을 위법한 행정처분이다라는 것을 이번 가처분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구조는 비록 추천의 절차이긴 하지만 그대로 위법하다라는 점이 이제 또 다른 재판부여서 물론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충분히 한번 다퉈볼 만한 부분이 커지는 거죠. 네, 법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KBS 이사님들께서도 저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예의주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문제 있는 부적격, 누가 봐도 부적격인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뭐 이렇게 절차도 없이 이 시간 내에 뭐 제대로 심사해서 됐겠냐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정동영 의원이 그래서 이거는 용산에서 명단 준 거다. 낙점한 거 그대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진수, 김태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뭐 투표해서 정했다는 것도 약간 쇼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다 해도 너무 문제고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의견 조정도 토론하고 왜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해서 합의되면은 의견을 좁혀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 조정도 거의 없었다. 그냥 투표해서 정했다. 거의 무슨 확률처럼 로또 맞추듯이 이렇게 정했다는 거가 만약에 방통위 간부의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되게 심각하고 그랬을까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국회에서 또다시 이제 청문회를 하겠다. 이 과정이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절차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밝혀내겠다. MBC 박문진 이사들 선임 과정의 청문회. 그래서 지금 날짜가 잡혔어요. 언제죠? 8월 9일. 그러니까 오늘 의결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이거 청문회 안 된다 뭐 반발을 하고 그랬는데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다수결로 해서 청문회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이 돼서 8월 9일 날 청문회를 하고요. 지금 내정된 이 이사들 그다음에 또 그 이진숙 지금 어쨌든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된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8명. 이진숙 나올까요? 허리 다 또 뭐 나으셨나? 또 아프다고 막. 저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시고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9일이 끝이 아니라 오늘 또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9일 이번 주 금요일 청문회 하고 오늘 다시 의결한 건 다음 주 14일 날 또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14일도 또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회 출입 정지 1개월 받았는데 그건 괜찮대요. 괜찮대요. 지난번에 부르는 거는 부르는 거는 뭐 소명 안 하기로 했어요?
왜뭐 네. 결정 할 필요 없다고. 저번에 우리 항의했잖아요. 왜 그 이진숙 과방위 청문회 앞에서. 할 때 그 앞에서 이진숙 네. 출입할 때 네. 우리 막 구호 외치고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국회 국회에서 출입정지 출입정지 당. 한 달. 아, 근데 그래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거는 갈 수 있대요. 부르면은 와도 돼. 부르면 원할 때는 가는데 갈 순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의원회관에서 세미나하고 토론회하면 못 가요, 한 달 동안. 어머 진짜? 네. 그것 때문에? 네. 아니 좀 너무하지 않아요? 잠깐 저는 그냥 들어갈 때 질문하고 야 이거 그냥 탄압, 잘 이것도 들어갔단 언론 탄압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했다고 지금 국회에서 한 아니 달 똑같이 동안 한 달이라는 게 난 너무하다고 생각해. 샤우팅이 엄청났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 그냥 그날 촬영하러 간 집행부도 똑같이 그냥 한 달. 한 달.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출입 국회에서 하는 뭐 네. 심의위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하도 막 무슨 1년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1년? 주장하니까 한 달 정도. 1년이요? 예. 아, 거기 뭐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쪽. 저는 한 달은 국회 안 가도 되겠구나 해서 저는 오히려. 좋던데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주제 이진숙 꼼짝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숙 탄핵 심판 결과 언제 나옵니까? 탄핵 심판이 이제 착수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서 네. 이진숙 씨가 2024년 1호 탄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린다. 길게는 막 최대 그러잖아요. 180 이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또 꼭 180 이내 결정인데 180일을 넘어도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통상 이렇게 이제 탄핵받은 네. 이제 정무직 그 고위직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180 이내에 결정이 됐어요. 이동관 이상민. 이상민이 행안부 한 장관. 달, 그 정도 이상민 걸렸어요. 세 달이요? 네. 아니 대여섯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이렇게 이상민 전 나오는구나. 행안부 장관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네. 그분도 이제 180일이 이내? 지나기 전에 기각이 됐죠. 결정이 됐는데 네. 헌법재판관이 9명이에요. 이제 그 중에 7명 이상이 출석을 하시고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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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서 하죠. 지금 현재 심판관이 바뀌었나요? 많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구성이 좀 달라졌죠. 9명 중에서 네. 몇 명이 바뀐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뭐 계속적으로 네. 이제 지금 임기가 임기가 만료가 만료된 되면 또 분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고, 재판부 네, 소장이 바뀌었고, 네. 네. 소장이 바뀌었고 소장도 바뀌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수 성향이 우위인 구도로 좀 지금은? 바뀐 네. 상황이에요. 네. 그 탄핵 관련되어서 이제 제가 좀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틀 만에 탄핵 의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뭐 졸속이다, 네. 뭐 무고 탄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것은 정말 여론을 호도하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네, 나쁜 맞습니다. 방법이다 워딩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차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그때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갖다가 그죠? 반나절 안에 그러니까요. 했으면 사실은 정말 또 사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중대한 위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틀 만에 탄핵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어떤 법 기술자가 있던데 네. 그 점은 정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반나절 만에 한 것은 이건 정말 중대한 위법이다. 그분이 반나절을 그 자리에 계셨던 이틀을 계셨던 2개월 있었던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네.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뽑은 이런 이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의 중대성을 네. 생각하면 그 심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었는지 네. 그리고 그런 중요한 과정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한 거 그리고 앞에서 누차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에 대한 지적들을 해왔는데도 그걸 그냥 깡그리 대놓고 무시하고. 무시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 자, 이진숙은 왜 사퇴하지 않은 겁니까? 월급 계속 받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임무도 아니, 완수했고 네, 빵도 사 먹어야 되고. 아예 그거보다 아니, 월급 왜 주는 거예요? 이동관하고 김홍일 때는 네. MBC 그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탄핵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 기간 안에 교체를 못하니까 그걸 비껴간 거고 이진숙은 어쨌든 이렇게 무도하게 하루에 1시간 반 만에 네. 이제 자기 미션을 수행을 했으니까 네. 나는 이제 미션 수행했다. 그래서 나는 헌재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오로지 그냥 MBC 장악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고 MBC 장악을 위한 한 단계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나 미션 끝이고 나는 방통위 마비돼도 돼. 이건 정말 방통위도 무시하는 행태고. 그렇죠. 네? 오로지 목적 하나가 네. MBC 장악 이거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게 고위 공무원의 특혜 어떻게 직무 정지가 되어도 월급이 뭐 1,000만 원 이상이 따박따박 나오는지 이것도 조금 법 제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단 공무원들이 만약에 직무 해제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탄핵이라는 게 다 정당한 탄핵뿐만이 네. 아니라 억울해도 고위 공무원이라면 네. 더 책임감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더 잘을 네. 하고 더 네. 큰 처벌을 받아요. 아 그럼 이제 네네. 급여도 딱 오인혜님을 준비하는 거. 아니 국회로 그 일을 못하는 거 아 아니야? 문호동 무임금.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파업하면 월급 안 받고 맞다. 6개월 네네. 파업하고 월급 하나도 못 받고 했는데 일반직 왜- 공무원은 네. 이제 직위 해제의 경우에 이제 3할, 그러니까 70%, 한 네. 3분의 2 정도만 받을 수가 있고, 네. 형사 기소가 되어서 이제 그 무죄를 다투는 중에 직위 해제 기간에는 이제 2분의 1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니까 그 정도만 보장을 하는데, 이제 탄핵의 경우에는 사실은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률적인 절차로 완전히 정착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도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규정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정치적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들이 그쵸.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더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잘못했을 때 더 크게 처벌을 받아야지 거기서 장난을 안 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상도라인 정도로 깎거나 뭘 좀 해야지 아니 이거. 오늘 과방위원장이 네. 오늘 그 전체회의 하면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은 요건은 문호동 무임금이다. 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음.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이거 문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그러니까요. 된다는 최소한의 생각이 생계비만 드는데요. 주고 급여를 확 깎아야 되는데 이게. 아, 네. 최소 생계비요? 네. 이분이 재산이 44억인데 지금 무슨 생계를 걱정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게 직무 정지 기간에 법화 썼는지 안 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마 나중에 따져봐야 돼. 자, 그리고 이진숙 위에는 나는 국회 가방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월 9일에는 박문진, KBS 박문진 또 이사선임 청문회가 열립니다. 8월 9일, 8월 14일. 네. 여기에 이진숙 씨도 요청했고 이사 내정자 등 증인 28명. 우리 또 네. 이사님도 나가시고. 네, 이진숙이 진짜 과연 출석할까? 또 무슨 핑계를 댈까? 직무 정지돼서 못 나간다 그러려. 그리고 8월 6일에는 현장 검증을 했었나 보죠? 국회 가방위 방통위 예, 현장 어제 검증. 갔죠. 네. 어제. 근데 문서회 기록, 속기록 등을 요구했고 가서 잘 보고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그 직무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김태규? 부위원장 네. 셀프 호선이죠. 두 명이서 이제 자기네끼리 둘이 뽑아서 김태규 씨가 지금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죠,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위원장 직무 대행이에요. 그리고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데 이분이 또 어제 보인 그 오만 방자함이 청문회 기간에 이진숙 씨가 보여준 오만 방자함을 능가하는 그래서 빌런 2다 이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분이 약간 말하는 태도나 막 이게 네. 완전 고압적이고 위압적이고 책상을 내리치고 판사 국회의원들에게 판사예요. 네. 판사. 판사 출신이어서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아니 자기가 지금도 판사인가? 그리고 아니 판사는 판사의 그런 판사 태도를 본 적이 님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네. 막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등 돌리고 앉아 있고 어. 그다음에 거의 막 이러고 있는 아, 그래요? 자세가. 그다음에 뭐 때로 몰려왔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법에 따라서 네. 정당한 활동을 하는 건데 정말 거의 개무시하더라고요. 그러고 자료 제출 못한다. 왜냐하면 전체 회의를 해서 자료를 이거 제출할 건지 말 건지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회의라는 게 2명인 건데 그 위법적 이인이 안 돼가지고 자료 제출 못한다 이런 또 망언을 계속하고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확인한 거는 그러면 니네가 투표했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빈 투표용지만 보여줬어요. 이 김태규란 사람도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인데 네. 이 극우 성향의 발언으로 논란이 많이 돼서 네. 공수처장 후보할 때 아예 제외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 갈 몰려가고. 때는 카메라 좀 다 들고 가면 안 돼요? 들고 가서 TV에 나왔어요. TV에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요? 그 현장이 다 나왔어요. MBC 뉴스 그래도 한번 지켜봐 그래도 주세요.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뭐 그냥 대단한 자기 분들이 거리낌 모였네요. 없이 그냥 네. 그런 포압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자, 보니까 MBC 2대 주주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친박 허원재 전 방통위원이 임명됐나요? 네, 최근에 정수장학회가 이제 2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가 70% 지분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고 또 2대 주주가 정수장학회인데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임기가 다 만료가 안 됐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만료가 안 됐는데? 네, 예, 물러나고 그 자리에 친박계로 분류되는 허원재 전 방통위원이 왔는데 이게 이진숙 씨가 또 MBC 본사 시절에 이른바 MBC 민영화 밀실 추진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후에 또 MBC를 민영화하려고 2대 주주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된 거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공교롭게도 왜 이 시점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바뀌냐 그리고 어쨌든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MBC 민영화의 큰 관건인데 그걸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소문이 있어요. 풀 뜯는 고양이님도 남겨주셨는데 KBS와 MBC는 차원이 다르게 장악될 것이다. MBC는 노조 파업을 유도해서 아주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값을 이렇게 낮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팔아넘길 그럴 수 있죠. 망치려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 잘 듣고 계시죠? 네, 저희 심은정님이 또 이런 의견 남겨주셨네요. 미션 수행하고 임명장 받았는데 나 잘했죠? 라면서 바라보는 듯한 이진숙과 그 표정이 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재밌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솔직히 저 정도까지라고 놀랐을 것 같은데 청문회란 3일하면서 저 정도? 진짜 혀를 내둘렀을 것 같아요. 저 풀뜯는 고양이님 질문이 있어요. 뭐요? 그러고 보니 광복절 즈음 방역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는 이승만 우상화 다큐가 KBS에서 진짜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 말씀 주셔야겠네요. 지금 KBS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영화가 있어요.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승만이라는 개인을 굉장히 초점 맞추면서 우상화하는 그리고 광복보다는 건국에 대해서 건국에 있어서 이승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승만이 세웠다. 이런 식의 어떤 개인을 찬양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광복절 특집 영화로 지금 KBS가 틀려고 이제 수뇌부들이 그걸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편성을 한 거예요.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종편 작업하는 데 가서도 이제 피켓팅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반대를 하니까는 회사 편성 본부장이 직접 내려와서 진두지휘하면서 종편 제작을 해서 지금 방송용 파일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 관련해서 좀 긴급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 역사 단체라든지 광복회 쪽에도 저희들 좀 얘기를 해놨고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4.19 단체, 4.19 단체, 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이런 방송을 KBS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항의를 하실 거고,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아까 MBC하고 KBS에 대한 뭐 장악이 다른 양태로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반대하는 것도 자체 제작 역량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는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 제작 역량을 망가뜨리는 대신에 이 외부에서 이런 기적의 시작, 건국전쟁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수신료를 내고 사와서 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거는 또 다른 방식의 공영방송 파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파괴죠. 반대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지금 뭐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미화하거나 이런 건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 역사를 날조하는 건데 이런 거를 공영방송에서 상영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나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그 교육을 KBS에 나오면 믿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는 게 너무 심각한 일이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독립기념관장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역사 단체에 계속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냥 우익
사람들이 이제 수장으로 앉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성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런 진짜 역사 개조 뭐 중국에만 동북 공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여기에도. 우리 한국 사회 자체를 역사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극우나 친일파들은 자본력이 있나 봐요.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이승만 다큐, 뭐 박정희 뮤지컬, 영화 이런 것도 돈이 수억이 될 텐데.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짜증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적의 시작이라는 게 뭐 내용을 다 치더라도 만듦새, 뭐 퀄리티라도 너무 낮죠? 네,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정말 보기가 좀 민망할 수준. KBS를 달고 나가게. KBS에서 틀기가 민망한 수준인데 네. 그런 것들을 틀는 거를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실력은 없구나. 아, 돈만 있는 거군요. 자, 흑자는 사장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흑자 보니까 5년 내내 지금 흑자도 그렇고 MBC 신뢰도 1위 또 오늘 조사에서 또 나왔어요. 오늘 MBC 뉴스아이키 6분기 연속 1위 청취율. 청취율이 출연하시는 11%. 아까 오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반기만 18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지상파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모든 방송이 다 지금 적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흑자를 냈더니 이진숙 씨 청문회에서 또 뭐 질 좋은 흑자냐 아니냐 따져봐야 된다고 뭔가 제작비를 줄여서 흑자 낸 거 아니냐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질 좋은 흑자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경영적으로는 자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신뢰도는 1위고 계속해서 조사마다 그리고 근데 뭐 자랑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기자협회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에도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MBC가 순위에 없다가 22년에 뭐 4점 몇 프로, 23년에 7점 몇 프로, 올해는 14점 몇 %로 1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MBC 신뢰도는 올라가고 있으니 이걸 불공정하다라고 또 할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장 해임 근거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상식적인 뭐 법원이든 어디서든 좀 제동이 걸렸으면 좋겠다. 네. 경영 평가를 이제 박문진 이사회가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대해서 6월에 저희 경영평가를 마쳤거든요. 그 경영평가 보고서가 저희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셔서 경영 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MBC 사장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박선아 이사님 모시고 나니까 여러 가지 조금 실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나오셨는데 짧게 어떠셨는지 소감 궁금하거든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와 그리고 MBC라고 하는 이 공영방송 체제가 1987년 현재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에 이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권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노를 느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 그리고 박문진 MBC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굉장히 한국 사회 특수한 이 공영 체제를 마치 정말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로 만들어서 스스로 포식자가 되려고 하는 이거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되고 그러한 그 행태에 대해서 사법 통제를 반드시 가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가 제기했던 그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과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투쟁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핫했잖아요. 박문진 이사 선임하면서 박문진 이사. 그게 되게 불투명하고 그 자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자리인가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우리 박선아 이사님을 뵈니까 박문진 이사에 대한 이 신뢰도가 확 높아지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MBC가 그래도 신뢰도를 다시 쌓을 수 있었구나라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사님 하실 때는 이런 상황까지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3년 동안 너무 고생들을 하셔갖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3년 동안 투사들이 되셔갖고 저희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MBC가 또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8월 21일은 고 이용마 기자님의 5주기인데 네네. 이 시기에 맞춰서 뭘 또 해요? 네, 또 뭐를 해요.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걸리고 있네. 아니 주변에서 또 윤혜님한테 예. 또 섭외 이거 들어올까 봐. 뭐예요, 이거? 지난 7월 11일에 MBC 힘내라 콘서트 상암 광장에서 되게 많은 시민분들이 와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콘서트 2 안 하냐 뭐 이런 누가 그래요? 뭐 여러 같은 요구. 네. 오은혜님 보고 싶다. 저희가 네. 이제 다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월 21일이 이용마 선배 5주기 네. 날이어서 5주기에 맞춰서 이걸 그냥 추모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시민들과 함께 이용마 선배가 얘기했던 것도 결국 이제 국민의 품으로 MBC가 돌아가는 그런 MBC를 지켜내자 이런 거여서 그런 정신을 좀 살리는 네. 집회를 이번엔 상암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 광화문 광화문에서. 주변에서 좀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8월 준비되면 21일. 더 네. 적극적으로 네, 홍보하도록 수요일. 하겠습니다. 네. 네. 공영방송 수호하는 수요일. 네. 자, 시민이 언론에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잠시만요. 잠시. 아. 예, 아주 이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있습니다. 어제 오은혜님 생신이었다고. 아니, 그리고 생일을 지나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우리 언론학사 1년 됐어요. 아, 이거 같이 축하해요. 네, 같이 축하하는 아. 의미로 네, 우리 시청자 생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초가 왜 하나예요 지금? 1주년. 근데 네. 언론학사 1년하고 뿌듯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막 청문회며 기자회견이며 성명서며 막 여러 군데서 활동하잖아요. 네네. 근데 언론학사에서 그나마 조금 이 방송의 스킬을 네. 좀 잡아서 아, 더 네. 마이크 잡고 말씀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아,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언론학사 함께한 1년 어떠십니까? 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싶은 안 그래도 머리가 터져 죽겠는데 내가 언론인들의 삶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괴롭지만 네, 끝까지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혜님이 투서가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 네. 아닙니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언론학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서 축하 노래 안 부르나요? 생일을 아니 안 부릅니다. 여기서 싸우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이 언론에 이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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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 생신? 생신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